기라면 기고 짖으라면 짖으면 돼. 알았니? 감히 내가 누구 집안에 발을 들였다고 눈을 똑바로 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서은입니다. 방금 들으신 저 악마 같은 목소리 믿기시나요? 저를 향해 개처럼 짖으라던 저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지금은 웃으며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매일 밤 죽음만을 생각하던 여자였습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현대판 신데렐라라고 부러워했죠. 중견기업의 비서로 들어가서 그 회사의 젊은 회장님과 결혼까지 꼬리냈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유리구두 속에서 제 발은 피투성이가 되어 썩어가고 있었다는 걸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외모를 가졌습니다. 30이 넘어서도 길을 걸으면 번호를 묻는 남자들이 줄을 섰고 제 뒤태만 보고도 차를 멈춰 세우는 이들이 허다했죠. 그런 시선들이 처음엔 즐겁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를 갉아먹는 피로감이 되었습니다. 예쁜 여자라는 꼬리표는 늘 저를 가벼운 사람으로 치부하게 만들었고 저는 그 편견을 깨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 한 중견기업 회장님의 수행비서로 발탁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제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제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이 이야기를 완성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비서로 뽑힌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정작 제가 모셔야 할 회장님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뵐 수가 없었거든요. 외부 스케줄이 어찌나 많은지 저는 그저 회장님이 지나간 자리를 정리하고 다음 동선을 짜는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회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굳게 닫힌 그 무거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광택이 흐르는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에 앉아 맞춤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사내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안경도 쓰지 않은 채 날카로운 눈빛과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뿜어내는 그 남자. 그런데 그 얼굴 밑바닥에 제가 아주 잘 아는 누군가의 잔상이 겹쳐 보였습니다. 대학 시절 과에서 가장 존재감 없고 촌스러웠던 남자의 두꺼운 뿔테 안경을 치켰으며 제 옆을 지나갈 때조차 숨소리 하나 크게 내지 못하던 그 찌질했던 윤우가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제 기억 속의 윤우는 과행사 때 구석에 앉아 땅만 보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제게 건넸던 손때 묻은 고백 편지 한 장. 저는 그때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웃으며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남자는 그때의 수줍음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성공한 남자의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표정 관리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으며 묻더군요.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없나요? 라고요. 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그는 그저 의미심장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는 모든 대외 활동에 저를 그림자처럼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함께 식사 자리에 배석하며 그는 끊임없이 과거의 힌트들을 흘렸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는 포수처럼 그는 천천히 제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 하나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그 윤후라는 것을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가업을 잇기 위해 본 모습을 숨기고 경영 수업을 받던 황태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감히 누구를 회장님으로 모시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에 뒤로 자빠질 뻔한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와의 영화 같은 재회, 그리고 불꽃 튀는 연애 끝에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을 때만 해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결혼식장의 조명이 꺼짐과 동시에 끝이 났습니다. 윤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라는 작자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부정하고 제 인격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까지 모욕하며 저를 서서히 죽여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밖에서는 패기 넘치던 제 남편 윤우의 태도였습니다. 그 당당하던 회장님은 자기 엄마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비겁한 겁쟁이로 변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고 화장실 바닥에서 울고 있을 때 그는 제 눈을 피하며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지옥 같은 집안 싸움에서 도망치고 싶다며 새로 들어온 20대 비서와 눈이 맞아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남편은 배신자가 되었고 시댁은 저를 산채로 말려 죽이려 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생을 마감할까 진지하게 옥상 난간에 섰던 그 순간 누군가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예전부터 저를 조용히 지켜봐 오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40대 노총각 김 과장님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향해 건넨 첫 마디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연 김 과장님은 저에게 어떤 말을 건넸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그 표독한 시어머니와 배신자, 남편에게 처절한 복수를 하고 새 삶을 찾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 끼치고도 가슴 뻥 뚫리는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를 처음 알아채지 못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윤우는 과에서 그림자조차 흐릿한 존재였으니까요. 대학교 2학년 봄이었나요? 축제 열기로 온 교정이 들썩일 때 그는 늘 도서관 구석이나 과방 구석에서 낡은 전공 서적에 코를 박고 있었습니다. 숱이 많아 눈을 다 가리는 앞머리에 얼굴의 절반을 차지하는 커다란 뿔테 안경. 셔츠 깃은 항상 삐뚤어져 있었고 신발 뒤축은 구겨 신기일수였죠. 그런 그가 어느 날 과방에서 혼자 과제를 하던 제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제 책상 위에 쪽지 한 장을 툭 던지듯 내려놓더군요. 이거 읽어봐줘. 그게 그가 제게 건넨 인생 첫 마디이자 마지막 마디였습니다. 쪽지에는 맞춤법도 틀려가며 꾹꾹 눌러 쓴 좋아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죠. 저는 그때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말 한마디 안 섞어본 남자의 갑작스러운 고백이 당황스러워 그가 보는 앞에서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지며 차갑게 내뱉었죠. 너 나랑 말해본 적도 없잖아. 가서 공부나 해. 그게 제 기억 속 윤우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회장님은 어떻습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는 포마드 헤어에 안경 너머로 지적인 눈빛을 쏘아대는 이 남자가 정말 그 찌질이 윤우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실 호출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그의 전담 수행비서가 되어 24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아주 까다로운 업무들을 몰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를 걸어 서은 씨, 지금 당장 내가 대학 시절 즐겨 먹던 그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어딘지 알아낼 수 있겠어요? 라며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죠. 처음엔 그저 갑질인가 싶어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데리고 가는 장소들, 그가 던지는 질문들이 하나같이 저의 대학 시절 기억과 맞닿아 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지방 출장을 가던 중 굳이 저희 모교 근처를 지나가자고 하더군요. 차창 밖으로 교문을 바라보며 그가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서은 씨는 대학 때 인기 많았죠?
고백도 많이 받았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특별한 고백 같은 건 없습니까? 저는 등 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하며 글쎄요, 워낙 옛날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잡아댔죠. 그러자 그는 낮게 웃으며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기억력이 안 좋으시네. 난 아주 선명한데. 누군가에게 내 진심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던 그 소리까지 말입니다. 그 순간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낀 고가의 시계가 햇빛에 반사되어 제 눈을 찔렀고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저를 용서해서 비서로 뽑은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그를 볼 때마다 심장이 오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그런 서늘한 카리스마에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찌질했던 과거를 지우고 완벽하게 거듭난 그의 모습은 어딜 가나 남자들에게 시달리며 피곤하게 살던 저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기도 했거든요. 이 남자라면 나를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위험한 착각이 시작된 겁니다. 윤호는 저를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가고 제 사이즈를 미리 다 파악한 듯 명품 드레스들을 선물했습니다. 서은 씨는 이런 게 어울려. 천박하게 들이대는 놈들 사이에서 빛나지 말고 내 옆에서 조용히 빛나란 말입니다. 그가 제 목에 수억 원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던 날, 저는 그가 제 과거를 알고 있다는 두려움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분 상승의 욕망과 그가 주는 달콤한 재력에 취해버린 거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이 화려한 배려들이 훗날 제가 겪게 될 거대한 지옥의 미끼였다는 사실을요. 그가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성공해서 제 앞에 나타났는지, 그가 가진 집착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때 알았더라면 저는 그 목걸이를 당장 풀어 던지고 도망쳤을 겁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흘렀던 그 서늘한 침묵은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에 처박히던 소리까지 기억한다던 그의 말. 그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십수년을 갈고 닦은 복수심의 파편 같았거든요. 하지만 윤호는 그 뒤로 제게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철저한 상사였지만 퇴근 후에는 저를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스카이 라운지로 데려가 꽃다발과 선물을 쏟아부었죠. 결국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회사 창립기념 파티 준비를 돕던 중 비서실 창고에서 아주 오래된 서류 뭉치를 정리하다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대학교 입학식 날 촌스러움과 잠바를 입고 구석에서 어색하게 V를 그리던 남자의 안경 너머로 수줍게 웃던 그 눈매는 분명 지금 제 상사인 윤호 회장님의 것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서은아, 너와 같은 과가 되어서 너무 행복해라는 글귀가 적혀 있더군요.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야 확실히 기억이 나나 보네. 고개를 돌리니 윤호가 문가에 기대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사진을 떨어뜨릴 뻔하며 당황했죠. 그는 천천히 다가와 제 손에서 사진을 가져가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그 찌질이가 아버지의 사업을 제대로 물려받기 위해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온 이유 궁금하지 않아? 너한테 다시 고백하려고 이번엔 쓰레기통에 처박히지 않을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그랬어. 그의 고백은 너무나 로맨틱했고 동시에 제 허영심을 자극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모든 걸 이뤄냈다고? 그 말에 취해 저는 그가 가진 집착의 냄새를 맡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수억 원대의 물방울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며 청혼했습니다. 내 아내가 되어줘. 세상 모든 남자가 널 우러러 보게 해줄게. 저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제 인생은 탄탄대로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생명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윤후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가 될 분이었죠. 그녀는 첫 대면부터 제 외모를 훑어내리는 눈빛이 흡사 사냥감을 감별하는 뱀 같았습니다. 화려한 기모노풍 실크 원피스를 입고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제 부모님 면전에서 대놓고 내뱉더군요. 얼굴값하게 생겼네. 우리 아들이 눈이 낮아진 건지 아니면 홀린 건지. 출신 성분도 모호한 애를 집안에 들이라니 기가 막히는구나. 제 부모님은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씀도 못하셨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윤우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런데 평소 그렇게 당당하던 윤우가 어머니의 독설 앞에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도 뻥끗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저 어머니 서은이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라는 힘없는 한마디가 전부였죠. 시어머니는 코방귀를 뀌며 제 손에 끼워진 다이아 반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반지 내 손가락에 과분하다는 생각 안 드니? 뺏기기 싫으면 처신 똑바로 해라. 그때 저는 도망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에 뿌려진 회장님과의 결혼이라는 기사에 눈이 멀어 그 서늘한 경고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지만 제 옆에 선 시어머니의 표정은 마치 상갓집에 온 사람처럼 어두웠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단둘이 남았을 때 그녀는 제 귀에 대고 소름 끼치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 너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 집 개가 되는 거야. 짖으라면 짖고 기라면 기어. 알겠니? 결혼식장의 찬란한 조명 아래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윤우의 옆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지옥의 문을 열어준 장본인일까? 결혼식장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자마자 제 인생은 암흑으로 뒤덮였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저를 안방으로 부르더니 다짜고짜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건 이 집안의 가풍이라며 적어놓은 말도 안 되는 수칙들이었죠. 새벽 5시 기상해서 문안 인사하고 모든 식사는 내 손으로 직접 차려라. 가사 도우미는 내 몸만 닦을 테니 너는 걸레질부터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견기업 회장의 아내, 비서 출신의 엘리트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저보고 식모살이를 하라는 거였으니까요. 제가 당황해서 남편 윤우를 쳐다보자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서은아, 어머니가 우리 집안 질서를 잡으려고 그러시는 거니까 일단 좀 따라줘. 나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그 당당하던 회장님은 어디 가고 엄마 치맛바람에 숨어버리는 겁쟁이만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차린 음식에 천박한 손맛이 난다며 국그릇을 그대로 제 발등에 엎어버리기 일쑤였고 한겨울에도 찬물로 걸레질을 시키며 제 손이 터져 피가 나는 걸 보고는 비웃었습니다. 얼굴만 반반하면 뭐하니? 손끝 매운 거라곤 하나도 없는데. 너 같은 건 우리 아들 옆에 붙은 기생충이나 다름없어. 그런 모욕을 당할 때마다 저는 화장실에 숨어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윤우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제 눈물을 닦아주던 그였지만 시어머니가 내 마누라가 나를 무시한다. 여우 같은 게 너 없을 땐 나를 째려본다며 이간질을 시작하자 서서히 저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그에게 시어머니의 악행을 하소연하면 그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우리 엄마 성격 센 거 알잖아. 내가 좀 맞춰주면 안 돼? 나 회사에서 치이고 들어왔는데 집에서까지 이런 소리 들어야겠어? 그는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늦췄습니다. 회식이다, 해외 바이어 미팅이다 핑계를 대며 외박을 일삼았죠.
저는 독사 같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겨져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 고열에 시달리며 누워 있는데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이닥쳐 제 머리채를 휘잡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어디 시어머니가 눈을 뜨고 있는데 며느리라는 게 퍼질러 자고 있어? 당장 일어나서 정원 잡초나 뽑아. 그날 저는 비틀거리며 정원에 나가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들이 뺨을 타고 흘렀죠. 그때 윤우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가 달려와 저를 일으켜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에서 내려 저를 한번 쓱 보더니 한숨을 쉬며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저 대학 시절에 제게 선택받지 못한 결핍을 저를 소유함으로써 보상받고 싶었을 뿐이라는 걸요. 제 마음이 완전히 부서진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윤후의 옷을 정리하다가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스카프를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그의 휴대폰에 도착한 짧은 메시지 하나. 회장님, 오늘 밤도 기대할게요.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얼마 전 새로 들어온 20대 신입 비서였습니다. 제 남편은 이제 시어머니의 독서를 피해 제가 예전에 서 있던 그 비서 자리에 다른 여자에게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남편 윤호의 차가운 뒷모습을 본 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기괴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대놓고 제 면전에 그 20대 신입 비서 민지를 집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얘 민지야. 회장님 비서면 살림도 좀 배워야지. 우리 집안일 좀 도와줘라. 시어머니의 음흉한 미소 속에 담긴 뜻을 저는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저를 내쫓고 더 젊고 고분고분한 여자를 아들 옆에 앉히려는 수작이었죠. 민지라는 그 여자는 여우 같았습니다. 제가 닦아놓은 거실 바닥에 일부러 커피를 쏟으며 어머 사모님 죄송해요. 비서 출신이라 청소는 저보다 더 잘하실 줄 알았는데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윤후였습니다. 그는 퇴근하고 돌아와 제 눈은 피하면서도 민지가 깎아주는 과일은 넙죽넙죽 받아먹으며 다정하게 웃더군요. 마치 제가 그 집안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폭발한 건 윤호의 서재에서 두 사람의 미래를 직접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무서워서 우리 어떡해요? 라는 민지의 가느다란 목소리에 윤호가 대답하더군요. 걱정 마. 조만간 정리될 거야. 우리 엄마도 너를 훨씬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굴레가 사실은 저를 서서히 말려 죽이려는 올감이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려왔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저를 지하 세탁실로 부르더니 제 짐이 쌓여 있는 트렁크를 발로 찼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라.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위자료?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 몸만 나가. 안 나가면 내 친정 식구들 사는 집까지 압류 걸어버릴 테니까. 독사 같은 그 눈빛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저는 한밤중에 쫓겨나듯 그 저택을 나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갈 곳도 기운도 없던 저는 무작정 회사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비서로 일하며 하늘을 보던 그곳이 제 마지막 안식처가 될 것 같았죠. 난간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한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끝내자. 예쁜 여자로 살아서 뭐하니 결국 버려지는 소모품일 뿐인데. 제가 눈을 감고 발을 내디디려던 찰나였습니다. 서은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강한 힘이 제 손목을 낚아채며 저를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빗물에 흠뻑 젖은 김 과장님이 숨을 헐떡이며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40대 노총각의 회사에서는 만년 과장이라며 무시당하던 그 김 과장님 말입니다. 늘 멀리서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던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죽으려고 해요? 그깟 놈들이 뭐라고 당신 목숨을 버립니까? 서은 씨, 당신은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는 저를 그는 묵묵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서은 씨, 저랑 같이 나갑시다. 제가 도와줄게요. 그 사람들한테 보란듯이 복수하고 당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순박해 보이던 김 과장님이 사실은 윤호의 회사를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을 쥐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뱃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도요. 빗속에서 저를 끌어내린 김 과장님의 손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명품 시계를 찾던 윤우의 손보다 따뜻했습니다. 정신없이 울다 지쳐 잠든 저를 그는 자신의 소박한 오피스텔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회장님의 저택과는 비할 바 없이 좁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졌습니다. 서은 씨, 이제 울지 마요. 그 사람들이 서은 씨한테 한 짓 제가 다 갚아줄 겁니다. 저는 그저 위로의 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회장님과 그 무서운 시어머니를 상대해요. 그냥 저 하나 사라지면 끝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때 김 과장님이 내민 서류 뭉치를 보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윤우의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급하게 회장직을 승계하며 저질렀던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김 과장님은 단순한 노총각 만년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윤우의 아버지, 즉 전임 회장님의 오른팔이자 이 회사의 초창기 멤버로 모든 치부를 알고 있던 핵심 인물이었죠. 그는 윤우가 저를 대학 시절에 복수심으로 데리고 놀다 버리는 과정을 지켜보며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서은 씨를 좋아했습니다. 처음 비서로 들어왔을 때부터요. 당신이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시들어가는 걸 보며 제 심장도 타 들어갔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자꾸 붓고 헛구역질이 나기에 설마 하는 마음에 검사를 해보니 제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임신 8주. 윤후의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눈물부터 쏟았습니다. 이 아이를 어떡해요, 과장님? 그 집구석 핏줄인데 제가 어떻게 키워요? 그때 김 과장님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서은 씨. 이 아이는 윤호의 아이가 아니라 당신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그 집안을 통째로 집어삼킬 유일한 후계자가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거고요. 그는 당장 제 신분을 세탁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친정 식구들을 협박하지 못하도록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저를 외국의 유력 투자사 한국 지사장의 비서로 둔갑시켰죠. 시어머니와 윤우는 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도망갔다고 소문을 내며 민지라는 비서와 살림을 차리고 호요식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김 과장님과 함께 그들의 목줄을 쥘 거대한 그물을 짜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매일 밤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모욕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그 회장 자리, 그리고 당신 아들의 인생. 제가 가장 화려한 순간에 무너뜨려 드릴게요. 김 과장님은 제 배 속의 아이를 마치 친자식처럼 아껴주었습니다. 매일 밤 태교 음악을 틀어주고 제 발을 씻겨주며 헌신했죠. 저는 그의 진심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자도 있구나 싶었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김 과장님의 완벽한 서포트 아래 드디어 복수의 무대에 다시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짧았지만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김 과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저는 해외 유력 투자사 K-홀딩스의 한국 지사장 특별 대리인이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예전에 수줍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서늘하고 지적인 카리스마를 장착했죠. 반면 윤호의 회사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능한 남편은 비서 출신 내연녀 민지에게 홀려 회사 공금을 빼돌렸고 시어머니는 사치와 허영으로 비자금을 탕진하다 결국 부도 위기에 몰린 상태였죠. 운명의 날 저는 최고급 세단을 타고 예전 제가 쫓겨났던 그 회사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는 자금을 구걸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윤우와 시어머니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번 투자만 받으면 살 수 있어. 제발 그 지사장 대리인이라는 사람 비위 좀 잘 맞춰라. 시어머니가 아들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신신당부하는 소리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그들 옆을 도도하게 지나쳐 지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비서의 안내를 받아 들어온 윤우와 시어머니는 고개를 조아리며 제 앞에 섰습니다. 지사장님 아니 대리인님. 저희 회사가 잠시 유동성 위기일 뿐 기술력은 확실합니다. 제발 검토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그 거만하던 목소리는 어디 가고 간이라도 빼줄 듯 아부를 떨더군요. 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으며 그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회장님이 내연녀랑 노느라 회사 관리가 엉망이라던데. 그런 곳에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윤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그는 당황하며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비웃음을 날리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왜요, 회장님? 죽은 마누라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시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너 서운이 아니니? 내가 어떻게? 죽었다더니 살아서 이런 곳에. 저는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녀가 제게 했던 것처럼 그녀의 비싼 실크 스카프를 손으로 툭 치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처신 똑바로 하시라고. 이젠 제가 어머니 목줄을 쥐고 있네요. 윤우는 제 발치를 붙잡으려 하며 애원했습니다. 서운아. 아니 서운씨 미안해.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 제발 우리 회사 좀 살려줘.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투자? 해드려야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회장님의 경영권 전부를 포기하고 시어머니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으세요. 그리고 그쪽 옆에 있는 그 비서 민지 오늘 당장 내쫓으시고요. 제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지만 돈 앞에 장사 없더군요. 그녀는 살기 위해 제 구두 발등에 입이라도 맞출 기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 과장님과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시원하게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김 과장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서운 씨.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걸 하나씩 뺏어올 겁니다. 우리 아이가 물려받을 것들 말이죠. 저는 뱃속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아들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제 아이에게는 이 지옥 같은 유산을 단 한 조각도 남겨주지 않겠다고요. 제가 내건 조건은 잔인할 만큼 명확했습니다. 민지라는 그 여자 당장 내쫓고 그동안 횡령한 돈 다 토해내게 하세요. 안 그러면 투자금은 국물도 없습니다.
윤우는 제 서슬퍼런 명령에 사색이 되어 그날 밤으로 민지를 집에서 끌어냈습니다. 사랑한다며 제게 비수를 꽂던 그 기계는 어디 가고 돈줄이 끊길까 봐 벌벌 떠는 찌질한 본성만 남았더군요. 하지만 민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길바닥에 나앉게 된 그녀는 그동안 윤우와 나눈 은밀한 대화 녹취록과 시어머니의 비자금 장부 복사본을 인터넷에 전부 뿌려버렸습니다. 중견기업 회장의 추악한 사생활 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세상이 뒤집혔죠.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구름처럼 몰려와 윤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발등에 입을 맞추며 빌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투자사 이름으로 압류를 집행했거든요. 그 화려하던 저택 대문에 빨간 딱지가 붙던 날 저는 김 과장님과 함께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그렇게 아끼던 명품 가방 하나 못 챙기고 쫓겨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년아, 내가 감히 나한테 이래? 내가 내 시어머니야. 저는 차창을 내리고 차갑게 웃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랬죠? 짖으라면 짖고 기라면 기라고. 지금 기어보세요. 그럼 밥값 정도는 던져드릴게. 윤우는 옆에서 넋이 나간 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은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 잘못했어. 그 비서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 구걸하는 눈빛이 어찌나 가련하고도 역겨운지 저는 침을 뱉어주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차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강남의 화려한 저택에서 쫓겨나 경기도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더 통쾌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지만 이제는 입에 풀칠하기 위해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당했던 것처럼 식당 주인이 던지는 욕설을 들으며 찬물에 손을 담가야 했죠. 윤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매일같이 시어머니와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엄마 때문에 서은이가 떠난 거 아니야. 이 못난 놈아, 내가 바람 피워서 이 사달이 난 거지. 부모 자식 간의 천륜마저 돈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면 저는 김 과장님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 몰라보게 건강해졌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김 과장님과 방긋방긋 웃는 천사 같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은 제 아들에게 자신의 성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은 씨, 과거의 아픔은 다 잊어요. 이제 이 아이는 제 아들이고 당신은 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자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평온함과 행복이 저를 감싸고 있었거든요. 예전엔 남자가 꼬여서 피곤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단 한 사람, 김 과장님의 따뜻한 눈길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단칸방으로 쫓겨나 설거지 일을 하며 하루하루 연명하던 시어머니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제 아들의 존재를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던 제 앞을 그 초라해진 노파가 가로막더군요. 한때는 서슬퍼런 기세로 저를 윽박지르던 그 실크 옷 대신 때가 꼬재재한 점퍼를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말입니다. 서은아, 내 손 주지? 이 아이 우리 윤우 핏줄 맞지?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유모차로 달려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어쩜 이렇게 우리 아들을 쏙 빼닮았니? 이 아이만 있으면 우리 윤우도 정신 차릴 거야. 당장 내놔. 내 손주 내가 데려가야겠다.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지옥 같은 시집살이에 몸부림칠 때, 죽으려고 옥상에 섰을 때 눈 하나 깜짝 안 턴 사람이 이제 와서 핏줄을 운운하다니요.
제가 아이를 보호하며 뒤로 물러서자 그녀는 바닥에 들어 누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나 몰라라 하고 내 손주를 숨겼다.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년아.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자 그녀는 기고만장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떼시지. 차갑고 묵직한 목소리와 함께 김 과장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 앞을 막아서며 시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무슨 염치로 여기 나타나? 이 아이는 내 아들이고 내 성을 따랐어. 당신 아들 윤우? 그놈은 이미 알코올 중독에 도박빚까지 져서 행방불명이라며? 김 과장님의 서슬 퍼런 호통에 시어머니는 잠시 주춤하더니 다시 악을 썼습니다. 내가 뭔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이놈도 서운이 꼬신 제비놈이구먼. 김 과장님은 비웃으며 서류 한 장을 그녀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이거 봐. 당신 아들이 비자금 세탁할 때 쓴 차명 계좌 증거야. 이거 검찰에 넘기면 당신 아들은 평생 감옥에서 못 나와. 그리고 당신 방금 내 아내와 아이에게 위해를 가했지?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벌써 들어갔으니까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땐 정말 국물도 없어. 그 말에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감옥이라는 말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더군요. 잘못했다. 제발 우리 윤우만은 살려다오.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바닥을 기며 비는 그 모습은 예전에 제가 거실 바닥에서 울며 빌던 모습과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 광경을 내려다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인과응보라는 말 믿으세요? 지금 어머니가 겪는 그 지옥 제가 겪었던 것의 10,000분의 1도 안 돼요. 평생 그렇게 밑바닥에서 기며 사세요. 윤후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보에 따르면 그는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며 노숙자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럭셔리 수트를 입고 기세등등하던 회장님이었지만 이제는 소주 한 병 살 돈이 없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량을 구걸하는 신세가 된 거죠. 제 과거의 상처가 되었던 그 남자는 이제 제 인생에서 아무런 비중 없는 먼지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에서 윤우와 그 시어머니라는 단어를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 수만 배 더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김 과장님의 말을 가슴에 새겼죠. 저는 김 과장님과 함께 해외로 건너가 그동안 갈고 닦은 비서로서의 전문성과 그의 경영 노하우를 합쳐 새로운 글로벌 유통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K-뷰티와 라이프 스타일을 접목한 브랜드는 유럽과 미국 시장을 휩쓸었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서가 아닌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당당한 여성 사업가 서은으로 우뚝 섰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저 글래머러스한 예쁜 여자일 뿐이었지만 지금의 저는 내면의 단단함이 뿜어져 나오는 세상이 존경하는 리더가 된 겁니다. 무엇보다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건 제 곁을 지키는 두 남자였습니다. 김 과장님, 아니 이제는 제 남편이자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된 그는 여전히 제 발을 씻겨주고 제 아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다정한 아빠입니다. 서은 씨, 당신이 웃을 때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그가 건네는 이 한마디는 예전 윤우가 속삭였던 수천만 원짜리 보석보다 훨씬 더 값지고 따뜻했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저 바람결에 들리는 소음 같았습니다. 윤우는 결국 노숙자 쉼터에서 싸움에 휘말려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식당 주방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이제는 폐지를 주우며 입에 풀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세등등하던 그들이
이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를 증오하며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저는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한적한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아들의 손을 잡고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남편의 눈을 맞추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풋풋했던 기억도 비서실에서의 화려한 재회도 10월드라는 지옥 같은 터널도 결국 저를 이 찬란한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므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옥상 난간에서 저를 잡아준 김 과장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에 저는 오늘 이 평화로운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모욕과 배신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분들이 계시는가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고 당신을 괴롭힌 자들은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제 아들과 남편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수많은 사람과 함께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당신만의 찬란한 꽃길을 걷게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기구하고도 당당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